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어떠셨나요? 제 하루는 그저 평온하고 평범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여기저기 좀 놀러 다니고 재미있게 살라 하네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삶이 너무 좋아요. 마음이 고요하고 편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제게 매우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 앉아 차를 마시다가 무언가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앉았어요. 그 글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스크루지를 아시나요? 어린 시절 자주 듣던 이야기인데요. 제게 스크루지 이야기를 전해준 것은 제 아버지였는데 그분은 절약을 중요시하는 분이셨어요. 이번 학기에도 유리미가 절약왕으로 뽑혔어요. 우리 이렇게 함께 앞으로도 지속됐으면 좋겠네요. 유리미에게는 초등학교 시절 6년 동안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약왕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부모님께 받은 교육 그대로 근검절약을 하며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은 돈을 아끼고 모으시는 것에 열성적이세요. 제가 엄청난 부자라고는 할 순 없지만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의 성실함 덕분에 꾸준히 재산을 모았죠. 특히 우리의 친정아버지는 스크루지 같은 분으로 TV에 나오는 연예인 가족이 얼마나 화장지를 사용하는지 가지고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런 낭만적인 성향이 없었죠. 아버지는 머리를 깐 모습을 보고 왜 자꾸 불 꺼놓니?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대낮에 왜 화장실 불 켜놓고 있니? 밤에는 모를까? 낮에는 불 켜놓을 바에야 안 꺼도 되지 라는 이야기를 했죠.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미 초등학생이 된 이후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다른 가정에 입양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입양은 어린아이들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죠. 부모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이보다는 아무 기억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입양하기에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는 입양하기에 이미 애매해진 나이였고 아원에 봉사를 오시는 분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고향원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항상 겉돌고 있었고 우리 엄마가 나를 찾으러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기피했고 다이어트를 하던 저도 유독 외로웠습니다.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스한 부모님을 가진 부부가 있었는데 나를 다른 어린이들보다 훨씬 더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부와의 깊은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증거로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아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1년 뒤에 다시 찾아온다고 했지만 소식이 없었고 고아원에서는 아예 연락이 끊긴 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 후 저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사냥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처럼 부모 없이도 잘 살아왔기 때문에 단단한 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입사하여 박사로서 살았지만 돈을 벌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삶의 의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종교신앙을 갖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시어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말로만 듣던 초등부 찬양을 반주하는 아가씨 맞나요? 이름이 뭐였더라? 아이영 씨 맞네요.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우리 구역 집사들께서 아이영 씨가 참하고 예쁘고 순진하다고 하셔서 궁금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걸 몰랐어요. 앞으로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할 거예요. 물론 봉사한다고 나한테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부모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평일에도 열심히 회사 다니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금요 예배에도 참석하며 주말에도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데 어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아무도 심원한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호감을 나타내며 웃는데
우리 교회는 규모가 상당히 큰 교회인 것 같아요. 같은 시간에 예배를 한다기보다는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대형 교회예요. 어르신들께서 저를 얼마나 예쁘게 대해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얼굴 한번 보고 싶었다는 사람이 나타날까 싶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르신이 처음이라 어색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말씀하시면 내가 요즘에는 우리 아들의 직업을 찾고 있어 사람의 배경이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할까 싶네요. 참 예쁘시면서도 겸비하신 분 같아서 그러한데요. 혹시 제 아들과 만나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아영 씨도 같은 종교를 믿을 때 더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을 텐데요. 우리 아들과 당장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만나보는 거요. 당연히 거절을 여러 차례 해왔고 그런데도 어디서 매번 나타나서 아들과 잘 어울리실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말하신 것처럼 너무 지치거나 괴롭히진 않고 한 번만 만나보세요. 아무래도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아시게 되셨는지 나중에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시네요. 우리 아들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니깐요. 딱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제가 귀찮게 쫓아다니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영 씨 매력에 빠지셨나 봐요. 그래, 딱 내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만 만나보고 싫으면 그 뒤론 내가 귀찮게 하지 않겠어. 시어머니가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했어. 한 번 보고 싫으면 귀찮게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만나보니까 이게 또 나쁘진 않더라고. 게다가 나에게 마음이 꽂힌 건지 뭐지 한 번 본 이후로 꾸준히 나에게 연락을 하는데 남편의 수의보 같은 굳은 심지에 나도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 사실 같은 교회 사람이랑 연애하는 거 아니라고들 말하지만 나는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사람이고 마음이 한번 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 우리는 연애를 한 지 1년이 지나서 다니던 교회에서 결혼식까지 함께 하게 되었어.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은 아직 거리에서 주춤하기도 했는데 자기는 당연히 받겠다고 선뜻 말한 것도 그랬어요. 저 자체가 제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너무 쉽게 받겠다는 말을 하는 남편은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더 심각하게 대답하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돈을 어떻게 쓸지 말해주던 사람이 그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니까 나 또한 그저 당황스러웠어요.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 장인어른이 우리 부부나 형님들 부부한테 미리 돈을 나눠준다는 것에 대해 죽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장인어른도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돈을 잘 쓰라는 말을 내가 보기에는 형님들과 당신이 너무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요지를 그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은 뒤 보이는 남편의 태도가 제게는 영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죠. 예전에도 이런 부분으로 예민하다는 걸 남편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한 상태였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니 좋을 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당신 말대로 심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지만 우리 신혼 초에도 한 번 당신과 이런 문제로 부딪혔던 것 같은데 그것을 기억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신혼 초에 있었던 일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요. 신혼 초의 남편은 그저 다정하고 이해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연애 때와 다름없이 말이지만 신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그러던 중에 고아 며느리가 나타났으며 그들의 칭찬에 마음이 빠져 교회 행사에 나가면 반드시 나를 데리고 다녔어요. 이미지를 만드는 용도의 며느리로 칭찬을 받을 때마다 바로 내 옆에서 인형처럼 미소 지으며 있어야만 했죠. 어떻게 아들을 고아와 결혼시킬 생각을 했을까요? 고아가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지만 집안이 풍족한 여식이 결혼시키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사람이 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며느님은 어떠하세요? 결혼 생활은 편안하시나요? 네, 그럼요. 어머님은 얼마나 힘들게 챙겨주시는지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나 가진 것을 하나하나 챙겨주시기 때문에 정말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달랐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요. 결혼한 후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죠. 그것도 신혼 초에 우리 친정을 걸고 넘어지면서 말이에요. 저기 말이야, 자기야.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재산 같은 거 미리 말씀 안 하셔서 내 주변 보니까 어른들한테 미리 재산이나 유산 같은 거 상속받은 애들 있더라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나 유산을 상속해 주신다고 해도 그건 나한테 주시는 건데 오빠가 왜 궁금해해 아요?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 나는 오빠한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재산 얼마나 주신다고 하셨냐고 안 물어보잖아. 저렇게 이야기를 묻는 남편한테 저는 정색을 하고 선을 그어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시에도 제가 딱 잘라서 말하자 남편은 못 마려운 강아지처럼 끙끙거리더니 제게 이실 축구를 했습니다. 반경이 비슷한데 굳이 따로 살 필요가 있나. 그냥 우리 집에서 시작하자. 여기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좋은 집으로 이어가면 되지.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 사는 거 좋잖아.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과하지 않으면 되지 하는 운마음으로 시댁에 들어가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덕해 너무 악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허구한 날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잔소리도 멈추질 않았어요. 저는 제가 신데렐라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우가 심해지는 거예요. 시댁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집안에서 제가 어디를 돌아다니면 뒤에서 무시무시한 눈치를 졸졸 받았어요. 결혼한 후에 양보해 결혼하게 되면서 오빠가 더 안정적으로 돈을 크게 벌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코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결혼 전에 오빠가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사업과 같은 것은 결코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아버님의 사업이 어렵게 진행된 적 때문에 만약 오빠가 사업을 한다면 질려할 것이라고 했었죠. 아니요, 수연아. 여기서 왜 우리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오빠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어떤 사업이든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사업에 대해 얘기하면 그땐 제가 오빠와 이혼할 것 같아요. 전 제 아버님을 보고서 요령 없이 그렇게 말한 것이고요. 그 이유는 제 부모님의 결혼 당시에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사업 실패 후였습니다. 정말 이제 겨우 빛을 보는 상황이었죠. 시댁은 영웅 소질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했다는 것을 남편이 연애할 때 말해줬어요. 아빠는 정말 사업을 해본 경험이 많았지만 한 번도 성공적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죠. 누나도 사업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남편은 자신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짐한 적이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을 어떻게든 잘 벌 수 있고 안정적인 대기업에 입사하여 고생 끝에 들어간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재산을 상속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더니 질색했더랬죠. 그래서 신혼 초반에 이혼 얘기까지 나왔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다시 한번 내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으면 뭘 할 것인지 생각해볼래라며 물어봤을 때 제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요. 저도 과거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행동이 너무 화를 돋우어 어쩔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오빠에게도 말했어요. 나도 오빠처럼 어머니 아버님이 얼마를 상속해 주시는지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아직도 그래요. 저희처럼요. 부모님이 주시는 돈을 나한테 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돈으로 무얼 할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전날도 신혼 초에 사업하려다가 다툰 적이 있던 것처럼 서로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 우리는 부부인데 왜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 나 외에 다른 이에게 넘겨야 하는지 싶었어. 크게 싸운 일은 아니었는데 싸운 것처럼 마음이 안 좋았어. 그러던 중에 남편이 대화를 먼저 시작해달라고 했어. 여기서 남편이 다퉜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생각을 하다가 나도 이제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남편의 얼굴을 보고 마주 앉았어. 서로 사과하고 잘 지내려고 말했어. 어쩌면 우리는 다투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나도 정말 많이 생각해왔어. 봤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획을 좀 잡았어요. 지난 다툼에 대해 이야기를 풀자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자신이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어요. 뜻밖에도 제가 당황할 새에 남편은 이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았다며 그중 하나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위해 집을 사드리자는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남편이 돈에 대해 이렇게까지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 사람의 계획은 이렇게 되었어요. 어차피 우리 부모님께서 13억 중 일부를 저희 부부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돈을 가지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전에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는 당신이랑 없어 하고 한 일만 했던 것 같아. 나도 우리 집안 사람들이 사업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소문이 날까 고민해봤지? 오빠, 그거 진지하게 생각한 건 아니야. 그리고 나에게 말하는 거냐고? 당연하지. 내가 자기 성격 하는데 대충 이야기할 리가 없잖아. 어제처럼 계획을 딱 세워서 하면 머리가 팽팽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떠오르는 거야? 당신도 아시다시피 엄마 아빠가 사업하면서 빚을 진 적이 있었어. 그 빚은 이제 막 갚았고 우리 누나도 곧 예비 매형과 인사하러 올 거야. 집 상태는 좀 그러네. 엄마 아빠 최면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해당 문장을 올바르게 번역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은 다음과 같았어요. 아니겠지만요. 자기 누나가 남자를 겨울에 이끌고 부모님 집으로 이사 온다면 부모님 집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왜 그 돈을 우리 부모님의 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건지요. 정하고 싶다면 대출을 받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을 듣다 보니 나도 화가 나서 열이 올라왔다는데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당신들 자녀들이 후에 다투지 않게 하려고 이미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 돈을 가져다가 시부모님 집에 사용해라는 걸 말한 거였어요. 정말 속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무슨 개소리를 했는지 여러분이 듣고 계시면 정말 분개하실 거려. 또한 집을 사용하면 명의도 우리 부모님 명의로 먼저 올려둘 거예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그 돈이 다시 제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집안의 가치관은 강합니다. 누나가 서운해하더라도 부모님은 장남인 저를 더 챙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말이 실제로 맞는 말인지 믿으십니까? 그 인간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그 멍청한 사람과 대화해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었어요. 그 인간은 자신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나에게 한 말이 너무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 인간은 우리가 6년간 함께 사는 신혼집을 팔아서 부모님께서 주시는 선물 돈을 받지 못해 자신의 부모님의 집을 사서 드리자고 제안했어요. 제가 평생 월세를 내고 살아가다니요. 박균이라고 하는데 무기력함 안에서 들리네. 나는 제가 무엇을 좋아했었는지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다 까먹고 내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왔었어요.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지만 속절없이 흘러간 세월 속에서 내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생기고 누구도 쉽게 아줌마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 시어머니의 칠순전치가 다가왔어요. 솔직히 칠순전치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어머니 칠순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100세 시대에 80대를 챙기면 되지 않나 싶었는데 숫자부터 난리 법적이라고 내 친구들도 칠순을 재단한다고 하는데 나만 그냥 넘어갈 수 없겠지. 남들에게 결코 뒤처지지 않는 칠순 잔치를 하고 싶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외국어 번역된 원문은 문장 구조가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한국어 명사, 동사 및 조사의 사용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원래 의도에 맞는 한국어 문장으로 제작성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을 왜 오빠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순식간에 분위기는 삭막해져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소리를 정말로 할 줄은 몰랐었나 봐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구는 거냐고. 저한테 너무 감정적으로 구는 거 아니냐고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내 안에서는 이혼에 대한 결심이 선 것이 맞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었나 보다. 우리 그만하자. 나가줄래? 내 집에서 좀 나가. 나 당신이랑 더 이야기했다가는 진짜 정신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 좀 나가줘라. 그 사람이랑 갈라서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기에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홧김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사람한테 헤어지자는 말을 한 적 없었던. 나는 그 시점에서 나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으므로 적어도 남편이 이혼을 제안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혼을 이야기하면 남편이 그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먼저 사과할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이 계획한 내용이 정말 진심이어서 저에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저에게 억울해하며 사과를 하더군요. 내가 말한 건 우리 둘 다 잘 살자는 것이었는데 그 말 그대로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당신만 봐도 내가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면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었습니다. 왜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에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억울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럴 힘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조금 나가자. 나가라고 했더니 저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 다름 아닌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6년째 발생한 일이었어요.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 후 한 달만 지나면 결혼 기념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그저 씁쓸했어요. 남편과 나는 함께 달리는 마라톤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단거리 달리기가 있었다는 게 안타까웠죠. 우리 부부의 이혼 문제는 양가 부모님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갔어요. 자식이 이혼을 한다는 건 아무래도 부모님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특히 우리 친정어머니는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고 나랑 자네 장인수인이 들었을 때 설마 하니 자네가 그럴 리가 있겠나 싶어서 내가 오라고 한 거야? 아, 대체.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라니 칠순인데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엄마가 하겠다는데 무슨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버지가 엄마 생일이라고 돈을 쓰겠다는데 어떻게 준비나 욕 안 먹게 잘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가 이런 것에 엄청 신경 쓰는 걸 알잖아. 친구들한테 절대 뒤처지지 않고 싶어 해서 당신이 좀 고급스럽게 준비를 잘해봐라는 말이야. 솔직히 난 빵빵하지 못해도 제대로 된 친정만 있었다면 시댁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집살이도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무시를 당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어. 결국 시댁에서 시키는 대로 발품을 팔아서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장소까지 따르는 수밖에 없다. 예약을 다 마치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새 신부처럼 꼭 고급 드레스를 입고 싶다며 주체가 되어 드레스 피팅까지 모두 예약을 해서 다녀왔어요. 어때요? 이렇게 새하얀 드레스를 입으니까 나도 새 신부 같지 않니? 라고 물었어요. 아이고, 나이에 주책이 맞아 보이지 않지. 그래도 칼리는 잘 받아서 동안보다도 젊어 보여이라고 답했죠. 이상하지 않나요? 잘 어울리세요, 어머님. 새 신부 같으면 어때요? 라고 말했는데 어머님은 생신인데 할 수 있는 것 다 하시라고 생각했어요. 속으로는 정말 이상하다는 말이 수백 번이나 나왔지만 제가 이상하다고 말하다가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웃었어요. 뭐 그렇게 주책이 맞은 듯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하겠어요. 굳이 시어머니 욕을 먹는 일을 나서서 말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모두 준비를 다 했어요. 나의 어머니는 가끔 친정에 있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를 보니 바로 이혼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는 2장이었는데 한 장은 제가 작성한 이혼 서류였고 다른 한 장은 제가 알지 못하는 서류였습니다. 당황한 나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남편을 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 서류를 읽어봐. 너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딘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에게 하는 말 속에 뭔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쁜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휴대폰을 보면서 미소 짓며 내게도 조금이라도 신경 써줄 생각 없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심장을 쫓아붙였어요. 휴대폰 이 밤바닥에 꿀을 발라놓은 거니? 왜 계속 그렇게 웃어보면서 보는 거야? 당신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다른 여자랑 연락 중의 표정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런 거잖아. 바람이 거 어디야, 진짜? 그 여자가 다 내 비난을 다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너랑 결혼한 이후 한 번도 나쁜 소식이 들린 적 없었는데 너는 난 모르겠고 정말 몰라. 내 기분 나빴는데 휴대폰을 보면서 계속 웃으니까 그래? 이렇게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 어떻게 보내는지 묻기도 할 텐데 그걸 대화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매번 그딴 짓만 하니까 난 의심을 하게 돼. 한번 해봐본 거니까 왜 이렇게 해? 예민하게 반응해. 내가 언제나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고 그래? 아,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지 뭐. 이쪽에는 회사, 집, 회사, 집만 오고 가는 사람한테 바람은 무슨 바람이라는 건지. 내가 그럴 시간이라도 있으면 말을 안 한다고 열심히 일하고 남편한테 그런 소리 하고 싶냐? 아, 생각을 좀 하고 살아. 괴단 소리를 했다가 남편이랑 살짝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었지요. 저에게 시어머니 칠순 전수는 정말 불편함 그 자체였어요. 아무튼 우리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원하는 것만 줄줄이 말을 했죠. 저는 예약을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를 전부 실행하고자 바쁘게 뛰어다녀야 했어요. 그렇게 온 정신을 쏟아본 칠순 전치 당일이 되었죠. 나는 미리 예약해도 미용실에 가 머리도 함. 손질도 받고 메이크업도 받을 테니까 너는 시간을 잘 맞춰서 오랜만에 전문가 메이크업을 맡기니 기분이 좋네. 어머님, 혹시 제가 함께 받으면 안 되나요? 어머님도 고가 분칠하시는데 오랜만에 좀 분칠하고 싶어서요. 사진 찍을 자가도 부르고 화장 제대로 하고 가면 좋잖아요. 예약한 사람이 하나뿐이라 안 된다고 하겠지만 너는 미리미리 장소에 가서 사전 점검해야지. 팔자 좋게 분출할 시간은 어디냐? 꼬장식이랑 모든 것을 확인해야지. 그놈들이 돈을 동봉하고 체대를 준비 안 했다면 어찌 되겠느냐. 그러니 얼른 가서 봐라. 술이나 먹으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애쓰더라도 마음을 억누르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준비를 하느니라. 칠순 잔치소에 도착해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겠다. 힘들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참나도 당시에 내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 가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어떻게 그걸 모른 척할 수 있었겠어요? 아빠는 시아버지와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시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느꼈고 은행의 공식적인 절차로는 도움을 줄 수 없어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 친정 아빠가 나서서 익명으로 시부모님께 필요한 금액을 기부하신 거였죠. 그런데 그걸 다시 은행에서 알아서 아빠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해 주시면서 시부모님께도 추가로 돈을 빌려주신 것이었어요. 저도 그날 알게 된 것은 이미 상물례에서 아빠와 시아버님은 서로를 알아보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빠는 시아버지를 위해 그걸 묵인하셨고요. 기분 좋은 날에는 괜히 승질을 냈더니 화장한 것이 다 터져서 무너질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이며 비싼 돈 주고 찍은 사진작가와 함께 한 몇 장의 사진 찍은 후 손님들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모르는 얼굴들이었는데 일찍 오신 손님들 중에는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가장하는 가식적인 웃음을 보니 새로 옮기신 교회 사람들 같았죠.
하지만 웃긴 점은 새로 옮긴 교회 사람들은 모두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사람들은 한 명도 초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친해질 때는 언제나 교회 관련 이야기 때문에 옮겼다고 이렇게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어머 김건사. 너무 축하해요. 어쩜 이렇게 준비도 대단하게 하셨어요. 아유, 드레스도 너무 잘 어울린 거 입으셨어요. 칠순이 뭐예요? 환갑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아무튼 너무 축하드려요. 내가 권사님 아니면 언제 이런 데 와서 잔치도 해보고 밥도 얻어먹겠어요. 권사님 정말 대단하셔요. 은혜 받으실 거예요. 교인분들이 축하해 주시는데 제가 옆에 머리 서 있을 은 없어서 저도 인자하게 웃으시는 시어머니 옆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 이분은 누구예요? 권사님 담임분이 있었어요. 아니면 며느리 분이신가요? 인사 좀 시켜주세요. 어머, 얘는 왜 여기까지 와서 내 옆에 달라붙어 있어? 우리 집 식모인데 여기까지 쫓아와서는 일하겠다고요. 잊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하지만 남편의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생명의 은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정신 차리겠다는 말을 하는 남편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괜찮겠어요? 큰오빠가 걱정을 많이 해요. 아가씨도 아직 마음 있는 건데 괜히 가족들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하고서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님, 오빠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가씨의 선택을 존중한다면 아가씨가 가족들의 눈치를 보는 걸까 봐 그게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언니, 저는 눈치 보고 하는 성격이 아닌 걸 알잖아요. 철저히 저만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한 번 그런 사람은 두 번 안 그럴 거고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알게 된 이상 저도 좋게는 못 보일 것 같아서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눈물 어린 약속에도 이유를 계속 진행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친정 가족들은 정말 괜찮은지 걱정했죠. 그도 그럴 것이 저와 남편이 3년 동안 연애하면서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양쪽 가족들도 다 알 만큼 말이에요. 그렇게 예쁘게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한 뒤 돈 때문에 갈라주겠다는 말에는 양쪽 가족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겠죠.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신혼집을 빼서 저는 친정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곳으로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 뒤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와 우리 친정 부모님 앞에서 엉엉 우는 시부모님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시라면 좋을 텐데요. 지연아,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미워하려 하면 나를 미워하고 준호야? 그 애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안 되겠니? 사돈, 저희가 또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전에 우리를 구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한 번만 진심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에 우리는 모두 다 단호하게 교육시킬 거야. 왜 이런 짓을 하니? 얼른 일어나. 우리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우리 마음도 안 좋아. 맞아. 하지만 수연이가 선택한 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우리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우리도 너무 상심스러워. 결국 그날 우리 부모님들과 시부모님들은 서로 미안하다고 감사했다 해서 울면서 우셨어요. 난 남편도 같이 울었지? 하지만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싶진 않아. 결혼을 해서요. 사는 것은 나와 그 사람의 문제이고 이미 나는 그 사람에게 신뢰가 사라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사람은 두 번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미래를 위해서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이혼은 조용하고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어요. 나와 너희 아버지는 수연이에겐 정말 면목이 없어. 수연아, 그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우리 복덩이 수연이와 이별해서 너무 아쉽고 너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의 의지에 따르지 마세요. 나도 6년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아주버님과 형님과 가족으로 함께 지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이혼으로 인해 우리와 같이 그런 경우를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싶었어요. 저와 남편의 이혼 판결 당일, 가정법원 앞에서는 저희 부모님과 이전 시어머니가 나란히 계셨어요. 특히나 이전 시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오셨는데 그렇게 단단하고 강한 분이 제 앞에서 엉엉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니 결국 저도 그날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마 남들이 보면 이혼하기를 싫어하고 억지로 이혼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전 남편도 역시 저희 친정아버지께 정말 감사하고 죄송했지요. 울었고 저희는 수연이와 우리 사돈한테 미안한 일이 많아요. 그건 모두가 아시듯이 더 요구할 자격도 없고요. 우리 가족들한테 빚진 게 많다는 생각을 갖고 수연이가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의 호의 녀석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이미 이야기했고 전 남편이나 저의 전 시댁 식구들도 우리 가족들한테 빚진 게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인데 말이죠. 이전에 시댁에서는 우리 친정 부모님께 빚이 많이 있어서 재산 분배를 똑같이 하는 대신에 다 저에게 줘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을 분할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아버지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너도 알잖아. 너희 언니와 함께 채아를 돌보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거든요. 아이가 어디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사실 혼자일 때도 있어서 매우 무서워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오빠, 나 충분히 생각했어.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내 자녀에게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만들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나랑 그 사람은 이혼할 거예요. 하지만 아이와 아빠는 계속 만날 거예요. 그렇게 결혼한 후에 갖고 싶었던 아이가 생겨 최선의 선택이었죠. 이혼을 결정하면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임신 사실 때문에 전 남편이 저에게 더 압박을 가했던 것도 있었지요.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느냐, 아이에게 부모가 있는 가정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제 선택이 이기적인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가 나중에 저를 원망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어요. 그러나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죠. 남편에 대한 신뢰가 꺾였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 앞에서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혼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육권을 이야기하며 결정했고 현재는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고요? 그냥 편의상 양 아버지, 양 어머니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양 아버지께서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 미국으로 가시기로 했던 것이었어요. 당시 그들의 나이가 50살쯤 되었는데 공부를 하시기로 하셔서 의외였고 미국으로 가시기로 하셔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영어 알파벳조차 겨우 알아내는 수준이라 그들을 따라 미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웠고 양 부모님이 제 진짜 부모님이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서 또 가는 일이 어려워 보였어요. 현재처럼 서로 의지하고 연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내는 사이로만 남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저에게 많은 후원도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 잊지 않고 저도 봉사를 하면서 지낼 거예요. 몸 건강히 지내셔야 해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양 부모님과 연락 주고받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땐 사진도 보내드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돌아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국에 가신 지 20년이 되어서야 한국에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만나 뵙고 싶었지만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댁에서는 양 부모님의 존재를 몰랐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양 부모님이라고 해서 저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었고 저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에 굳이 말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에도 일정이 바빠서 한국에 오지 못하셔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했고요. 주석에 앉아 있을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대신 기증해 주신 건을 장에 넣어두었는데
사실 아이들 키우느라 다 써버렸고요. 아무튼 저에게는 참 고마운 분들이면서 어색한 분들이었죠. 그래도 한국에 오신다고 하시니 한번 대접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오랜 시간 후원자이자 양부모가 되어주고 싶다고 하신 그분들이 딱 나타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제가 진짜 양부모님과 대단한 인연이 있나 봐요. 미국에서 공부하러 가신 것이 목회 공부였고 한국에 오신다고 하시더니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청되어 들어오게 되신 건가 봐요. 저는 그분들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야. 내가 무슨 걱정하는지 나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나는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할 거야. 내가 그런 걱정 안 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남편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난달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과 내가 다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하는 생각만 하는데요. 당장은 어떤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상상도 안 가더라고요. 이혼을 했을 때 제가 너무 확고하게 이혼을 결심했던 탓이겠죠. 일부러 전 남편에게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사람과 저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 둘만 알고 있는 게 맞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빠, 이거는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오빠가 많이 바뀐 거 알아? 정말 많이 노력하는구나. 그것도 알고 지호한테 오빠가 앞으로 좋은 아빠가 될 것 같다는 확신도 있어? 그래서 오빠한테 참 고맙거나 그런데 오빠가 오늘 한 말에 대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아시겠죠?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부모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환경이 당연히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여자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그 사람과 제가 다시 함께 길을 나아가는 것이 괜찮을런지 고민 중이에요. 어쩌면 내가 너무 선입견을 갖고 모든 가능성을 막아두는 것은 아닐지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결국 내 인생에 대한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누구를 원망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참으로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나 정말 많이 노력할 거예요. 2번 다시 수연이한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 장인과 장모님께는 내가 그렇게 실망을 안 드리도록 하겠어요. 2번 다시 그들이 실망을 느끼지 않도록 나 정말 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연아, 너도 내가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전 남편과 어떻게 될지는 오늘 여기 나눌 수 있는 진심 어린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조언을 꼼꼼히 읽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제 전 남편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조만간 여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혼을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아이의 부모로 남거나 다시 남녀의 관계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말이 그저 해피엔딩이기를 바라며 그런 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보았던 것이고 나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꽤 괜찮은 집안에 이혼하여 돌아온 여성을 만나 알게 되었고 냉철하게 재식 계획을 다 짜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전 교회에서 탈세 사건을 저질러 퇴출된 목사가 있었고 새로운 목사로 내 양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고 목사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서 초청을 받아 부임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찾아와서 탈도를 달라고 하며 부탁했는데 이 부담을 느껴서 칠순잔치도 안 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거절할 생각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기 때문에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진리라 해서 핏기 하나 없이 변해버렸으니 달새가 신구를 제대로 한번 먹여야겠죠. 아니, 결혼한 아들을 혼시거라고 세장과 보의 자리를 알아봐요. 이것도 사기 결혼이 아니에요. 아, 당신 경찰을 불러서 잡아가라 해야겠네요. 양아버지가 화를 내자 시어머니가 바짝 엎드려서 쟨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 목사님, 오해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인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인이 욕심 한번 잘못 부렸다간 이 사달이 나네요. 제가 부탁드린 제안은 다 잊어주시고요. 제가 며느리에게 식모했던 것도 사과하겠습니다. 목사님, 탈크 사려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조금 돈 욕심이 났을 뿐입니다. 그 말에 남편이 세장 가려고 했다던 돌싱녀가 남편의 뺨을 후렸습니다. 갈랐는데 이혼했다고 한 이후로 마누라가 있었어. 지금 나를 농락하고 있어? 어떻게 이런 엷은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냐? 어머니도 그렇게 말하시잖아. 나한테 다가와서 우리 아들이 이혼한 남자가 괜찮다고 하고 만나보자 하며 사정사정을 했다가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세상에 이렇게 엷은 인간이 있는 줄 누가 알겠니? 나한테도 말해줄 이유가 없어서 당신들 2번 다시는 얼굴 볼 생각도 마. 시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던 교회 사람들이 다 나를 피해가면서 칠순 잔치 장소를 맞아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 마음을 세워야 해, 권사님. 아니면 이런 사람이 권사가 될 수 있는가? 교회에서 밖으로 쫓겨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야 정신을 차리게 될 거야. 제 말이 그 말이야? 아니요, 그렇게요. 하다가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니 지옥에 가야 한다고 하여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정말 세상에 얼마나 착한 교인들이 많은지 알면서도 당신과 같은 한 사람 때문에 평판이 떨어진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리 다른 교회에 발을 디뎌도 되지 않으리라고 내가 소문을 퍼뜨리면서 곁에 다니면 좋기만 한데 교회 사람들은 험담을 하며 대중들로 하여금 반감을 느끼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멍한 표정이었어요. 양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시고 나가자고 하셨어요. 이러한 사태에서 식모가 지원을 받고 버티며 살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정중한 친정도 있고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해주지 않았다 해도 나가자는 제안에 따를 자리였어요. 목사님과 사모님도 제 손을 꼭 쥐며 안아주시더라고요. 제 심정이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나왔지요. 고아라고 부모 없어서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일있게만 할 일을 다 해왔지만 같이 없다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서러워 죽겠어요. 정말 이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탈출하고 싶다고요. 이제 용기를 내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취급을 받게 했는지 말해라. 같이 가자. 지금도 늦지 않았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면 어떨까? 든든한 친정이 왜 없겠어. 우리들이 되어줄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바지를 잡고 늘어주더군요. 거머리가 피를 발라먹는 듯한 모습으로 달라붙어 있었지만 다리를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너와 우리 아들과 함께 있을게. 이혼을 고려했다는 게 사실이구나. 하지만 우리 아들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함께 지내온 시간이 많았고 이대로 둘이 헤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실수는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거잖아. 그 집에 속한 사람이 종로를 탈출해야 했을지도 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지. 아버님이 사업과 세금 문제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면서 말이야. 그동안 쌓아왔던 탈세한 것을 신고하면 큰일 낼 거야. 난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서둘러 말했어. 이전 교회 목사도 교인들을 쫓아내고 해고당했다니까. 어차피 조사를 받는 김에 시어머니 이름을 언급해보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 국세청에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저희 사업에 대해 탈세 신고를 했더니 한국의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수법을 확인한 결과 우리는 헌금을 낸 척하면서 목회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여 헌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탈세를 행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자금의 유출과 유입 내역이 장부에서 확인되자 우리 아버지가 탈세 혐의로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의 사업은 사실상 망하고 시부모님은 완전히 가난해졌어요.
부지런하지 못한 남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는 남편이 저와 이혼하기 전에 위자료까지 대비하여 장래 계획을 모두 세워뒀기 때문에 이혼 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현재는 잠시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 중이며 다음 주택을 구할 때까지 이곳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중이에요. 얼른 집을 구하고 취직해서 나가야겠죠.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제가 아무리 염치 없는 인간이라고 해도 언제까지 여기서 지낼 수는 없겠죠. 솔직히 말해서 당장 내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긴 하지만 아이들은 한부모 지원 혜택을 받아서 잘 버티려고 해요. 목사님께서도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제 사정을 알게 된 교회분들도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한 인연들이에요. 앞으로 이 인연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잘 갖고 나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